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으며 제자들을 수천 명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가 내뱉는 말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옷차림입니까? 학벌입니까? 직함입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제3자를 이야기하는 태도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그 사람의 품격과 미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전쟁 직후에 혼란한 시기에 한 동료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타인의 연구를 폄하하고 동료의 실수를 은근히 흉보는 데 능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이들이 그를 똑똑하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른 씨앗과 같아서 뿌려진 곳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서 싹이 트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에는 발이 달려있고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칭찬은 천천히 걸어가지만 험담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발화자에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소문이 긍정적인 정보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말이 입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한 번 올린 글과 한 번 남긴 댓글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내가 100살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한 진리가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인생이 가벼워지고 말이 줄어들수록 인생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은 침묵의 미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기고 싶어 말하고 중년에는 인정받고 싶어 말하지만 늙어서는 지키고 싶어 말을 아끼게 됩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남의 흉을 쉽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입견은 눈을 흐리게 하고 경솔한 혀는 결국 자신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이 한 번의 실언으로 기회를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속까지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옷차림이 수수하다고 마음까지 빈곤한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그릇을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무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없는 자리에서 누구를 칭찬하는지를 봅니다. 제3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존중받습니다. 반대로 남을 낮추어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잠시 빛날지언정 오래가지 못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보니 끝까지 남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신중한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이지만 내뱉은 말은 결국 나를 다스립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후회되는 것은 말하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괜히 내뱉은 날 선 말이었습니다. 인생의 품격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말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다짐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 말부터 돌아보겠다고 여러분도 사람을 보려거든 그 사람의 입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입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105해를 살다 보니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또 하나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곁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면 대강의 방향은 읽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한 은사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분은 늘 조용했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주변에는 성실하고 정직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연구실은 늘 단정했고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을 곁에 두고 또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말에 임금을 알려면 신하를 보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보라, 자식을 보라, 그 주변을 보라 했지요. 나는 이 말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와닿습니다. 어떤 이는 늘 남 탓을 하며 살지만 그의 곁에는 비슷하게 불평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 곁에는 신뢰할 만한 이들이 남습니다. 인간관계는 거울과도 같아서 결국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중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수는 줄어들지만 관계의 질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고 합니다. 고립감이 깊어질수록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숫자로 배우기 전에 몸으로 겪었습니다. 전쟁 후 동료를 잃고 친구를 잃고 가족을 떠나보내는 시간 속에서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를 때는 말이 아니라 곁을 보라. 그가 어떤 모임에 드나드는지, 누구를 존중하는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귀로 들은 이야기는 언제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한번 남의 말만 듣고 소중한 인연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동료 한 사람이 다른 교수의 흉을 보며 경계하라 했죠. 나는 그 말을 믿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 그 교수가 사실은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내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다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 대해 들은 말로만 마음의 거리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접 대화해보지 않고 눈빛을 보지 않고 한 번의 소문으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쉽게 끊어내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피곤해지기 싫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너무 쉽게 정리하면 결국 남는 것은 고요가 아니라 고독입니다. 또 하나, 누군가의 장점을 보거든 그것이 내게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의 단점을 보거든 내 안에도 비슷한 그림자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 배웠습니다. 성실한 제자를 보며 내 태도를 돌아보았고 반성하는 제자를 보며 나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 남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그의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통해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105해를 살아보니 사람을 잘 고르는 지혜는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며 수많은 논쟁을 보았습니다. 전쟁 직후에 이념 대립, 군사 정권 시절에 숨죽인 토론, 민주화를 거치며 터져 나오던 격렬한 주장들까지.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고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가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귀하지만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환경도, 배운 배경도, 겪어온 상처도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교나 정치적 입장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내세우며 상대를 설득이 아니라 굴복시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젊은 교수들이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연구실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로 얼굴을 붉히며 몇 년을 왕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기는 말 한마디가 관계 10년을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요즘은 더 쉽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몇 줄을 쓰면 즉시 세상으로 퍼집니다. 공개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의견 충돌로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주 앉아 차라도 마시며 화를 시켰지만 이제는 버튼 하나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이해는 얕아진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평생을 학문에 몸담으며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지킨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집이 아니라 책임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되 타인의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관입니다. 반면 고집은 다릅니다. 고집은 듣지 않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고집은 나이를 먹어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약해질수록 더 세게 움켜습니다. 나는 나이 들수록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기는 말보다 지는 대화가 더 값지다는 사실입니다. 논쟁에서 상대를 완전히 눌러 이겼을 때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의 생각이 아니라 자존심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처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에 돌을 얹습니다.
그 돌은 언젠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지 말고 관계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세월이 흐르면 기억에 남는 것은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존중해 주었는가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남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온기입니다. 신념은 혼자서도 지킬 수 있지만 관계는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굳이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바꾸고 미소로 넘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인생의 균형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보니 모든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참여할 싸움을 가리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확신보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나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큰 배움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나니 불필요한 논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상대의 세계를 함부로 부수지 마십시오. 설령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려는 태도만으로도 관계는 지켜집니다. 나는 105해를 살며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다름을 견뎌준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공감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고민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가늠합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다를 뿐입니다. 젊은 시절 한 제자가 연구 문제로 찾아와 밤늦도록 울먹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고민은 내 눈에는 사소해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무심코 그 정도는 다 겪는 일일세라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후로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그는 학문을 포기할지 고민하던 마지막 밤이었다는 것을요. 그 일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긴 한 문장이 누군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생각보다 여립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부모를 떠나보내는 슬픔까지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후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만. 그 한 문장이 사람의 어깨를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존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기쁘면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감사의 표현을 인색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고마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사람은 남의 마음속을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70을 넘겼을 때 오랜 동료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연구 방향을 두고 내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잊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늦게라도 들려 다행입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체면을 깎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또 하나, 나는 대화할 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을 조심합니다. 자신의 과거 업적을 반복해 이야기하고 남보다 우월한 점을 은근히 강조하는 사람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능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자랑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특히 과거 이야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쓸쓸함을 느낍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진정한 미덕은 겸손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학자를 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아꼈습니다. 반대로 조금 아는 사람이 가장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속이 비어서가 아니라 어중간하게 차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대화가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로만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끼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남의 기쁨에 얼마나 함께 웃어주는지를 봅니다. 남의 슬픔 앞에서 얼마나 조용히 있어주는지를 봅니다. 타인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의 웃음은 언젠가 나를 향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들어 내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준 감정이 기억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존중해 준 순간은 오래 남고 누군가를 깎아내린 순간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니 결국 사람을 가르는 마지막 기준은 책임과 반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았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무너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피하고 반성을 거부한 사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 보입니다. 잘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고 잘못된 것은 환경과 타인 때문이라 말하니 속이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신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자들 중에 유난히 총명했던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시험이 어려우면 출제자를 탓했고 연구가 막히면 동료를 탓했습니다. 몇 해 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실수가 생기면 먼저 제 부족입니다 라고 말하던 제자는 서서히 단단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두 사람의 간격은 크게 벌어졌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그러니 오늘의 문제도 결국 나의 선택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나 역시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선택권 없이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반성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또한 나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105해를 산 나도 여전히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다시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나 변명으로 덮고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조직 내 갈등의 상당수가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 관계는 결국 균열이 생깁니다. 나는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남의 실수는 끝까지 들추어내면서 자신의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기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한쪽만 옳고 한쪽만 틀리다는 태도는 결국 더 큰 다툼을 부릅니다. 화해란 서로의 잘못을 조금씩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나는 수많은 회의와 모임에서 그런 이들을 보았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힘이 없는 자리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신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남의 돈은 쉽게 여기고 자기 돈은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과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작은 회비 문제로 오랜 친구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타인의 몫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은 언젠가 더 큰 이기심으로 이어집니다. 105해를 살며 내가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인생의 품격은 책임에서 나오고 인간의 깊이는 반성에서 나옵니다. 재산도 명예도 직함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태도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내가 가장 존경하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이들이었습니다. 실수했을 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성공했을 때 조용히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고를 때 이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혹시 나는 남 탓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나 자신에게만 너그럽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반성은 나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더 넓게 만드는 일입니다. 긴 인생을 지나와 보니 결국 남는 것은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옳았는지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곁에 남은 사람들은 책임질 줄 알고 사과할 줄 알며 타인을 존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지혜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책임지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